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인 거실은 순식간에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피고인, 남편은 검사,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은 저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된 잔인한 법정이었죠. 제 죄목은 불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이민 사람은 제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동서 유라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그 증거들을 보더니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기던 피고인인 제가 사실은 엄청난 시한폭탄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 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거짓이 판을 치고 죄 지은 자들이 오히려 심판관 행세를 하는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결백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은 파렴치한 거짓말로 제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작 자기들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할 거짓과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모든 역겨운 비밀을 빗다래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날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와 남편 민주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이 지역에서 꽤 이름난 명문가의 장남이었죠. 시아버지 김 회장님은 성공한 사업가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의 실권을 쥔 아주 영리하고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제 며느리로서의 삶은 겉보기엔 평탄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주 전 제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파트너사 미팅이 잦아졌고 야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병적으로 의심하고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검사하고 어딜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캐묻기 시작했죠. 처음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그날 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는데 민준이 갑자기 TV를 끄더니 살기등등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던졌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박 팀장님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다른 동료들도 함께한 순수한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몰래 찍은 사람은 마치 저희 둘만 있는 것처럼 교묘한 각도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제게 도착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함께 보내졌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해명보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놀랍게도 동서 유라였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형님을 감싸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아주버님이랑 가족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흐느끼며 자기가 여러 번 제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고 저를 말렸지만 제가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들도 자기 친구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열연을 펼쳤습니다. 마치 형님의 죄를 더는 덮어줄 수 없어 정의를 택한 의로운 동서인 것처럼요. 정말이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유라의 눈물 섞인 증언과 눈앞에 놓인 사진들.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이 집안을 배신해? 아니에요. 다 오해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분은 내 직장 동료고 이건 동서가 파놓은 함정이라고요. 어디서 동서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유라가 얼마나 착하고 형님을 따르는데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니. 네가 저지른 짓은
네가 책임져. 괜히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지 말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딱 보니 여우상이더라니. 시아버지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서연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유라의 남편이자 제 시동생인 민수조차 저를 안타깝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죄인으로 단정 지은 겁니다. 닥쳐. 남편이 제 울음소리를 덮어버리듯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딜 발뺌해? 당신이 그런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남편이 거실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무릎 꿇어. 당장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 어서 무릎을 꿇으라니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니요. 이 모욕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행실이 가벼우니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우리 집 핏줄이란 보장이 있겠어? 민준아, 당장 지우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부터 받아. 남의 자식을 우리 집 호적에 올릴 순 없지. 유전자 검사라니요. 그들은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제 어린 아들, 자신들의 친손자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정과 의리, 존경심이 사라졌죠. 제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고통과 억울함이 있던 자리에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이 들어섰습니다. 좋아요. 제 싸늘한 목소리에 온 가족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하길 바라시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영화 한 편을 감상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 집안에서 진짜 죄를 짓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죄책감과 혐오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깨질까봐, 착한 시동생이 상처받을까봐 침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스스로 저를 이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 시한폭탄의 뇌관을 그들 스스로 누른 겁니다.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휴대폰을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에 연결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상상 이상으로 침착한 태도에 남편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TV 화면에 영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죠. 영상 속 배경은 시아버지의 서재였고 그 안에 두 주인공은 거실을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바로 시아버지, 늘 근엄하고 도덕적인 척하던 60대 신사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소파에서 엉겨붙어 있는 여자는 바로 조금 전까지 피해자 연기를 하던 순수하고 착한 동서 유라였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고작 몇 분짜리였지만 부도덕하고 역겨운 불륜관계를 폭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파렴치한 신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고 조금 전까지 열렸던 도덕재판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TV 화면과 아버지를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유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유라의 남편 민수는 마치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한 눈은 TV 화면에 고정된 채 고통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며느리와 정사를 벌이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죠. 입을 벌린 채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준과 민수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울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뒤엉켰죠. 그들이 벌인 가정법정은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끔찍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던진 폭탄은 이 위선적인 가족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 끔찍한 영상을 손에 넣게 된 걸까요? 그리고 유라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역겨운 비밀의 장막을 저와 함께 걷어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엄숙한 도덕 재판이 열리던 화려한 거실은 이제 혼돈과 비극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고 두 아들 민준과 민수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유라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기둥이자 존경받던 가장, 시아버지 김 회장님은 TV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TV 화면은 이미 꺼졌지만 그와 어린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은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며 모두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이 가족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씁쓸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끔찍한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 말이죠. 어떻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이 가족을 의심하고 준비라도 했던 걸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비밀을 아주 오래전부터, 정확히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제가 복수를 위해 준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이자 지난 365일 동안 저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아야 했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기를 바랐죠. 하지만 저 위선적인 인간들이 그들 스스로 이 폭탄에 불을 붙인 겁니다. 제 기억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완벽한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 특유의 직감으로 시아버지와 동서유라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은밀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유라를 쳐다보는 시아버지의 눈길이 유난히 길게 머문다거나 시아버지와 대화할 때 유라가 곁에 섞인 웃음을 짓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라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것 같은 일들이었죠. 출장길에 겸사겸사 샀다는 명품 가방, 생일 선물이라며 미리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님이 막내 며느리를 예뻐하시나 보내라며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도 그저 아버지가 동서를 아낀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관심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베풀 수 있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외출하고 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죠.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라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는 말들은 아버지가 딸 같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기, 뭐 하고 있어? 보고 싶어 죽겠네.
오늘 밤에 올 수 있어? 민수 그놈 또 출장 갔다고? 잘 됐네. 여러분, 저는 문 밖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죠. 그 끔찍한 진실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서라니. 한 분은 아버지처럼 존경해야 할 대상이고 한 사람은 친동생처럼 아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배신적이고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들은 분명 잡아뗄 것이고 저는 결국 집안을 망치려는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요. 다음 날 저는 서재를 청소해드리겠다는 핑계를 대고 펜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책장에 꽂아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늘 앉는 소파를 정면으로 향하게 해서요.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동호회 모임에 가시고 저와 두 형제가 모두 출근한 어느 평일 낮 그들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수거해 그 안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적나라한 영상과 파렴치한 소리들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지 역겨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온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시동생 민수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낳은 자식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집안에 갇혀버린 제 자신이 처량해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시어머니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까봐, 민수가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사실을 터뜨린다면 저와 민준의 결혼 생활도 끝장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USB에 담아 시한폭탄처럼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한순간 실수였을 거라고,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제가 침묵하기만 하면 이 가정은 행복이라는 껍데기라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그들을 마주해야 했고, 부도덕한 시아버지에게 웃으며 인사해야 했고, 위선적인 동서와 친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혐오감은 제 마음속에서 종양처럼 매일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서유라는 날이 갈수록 더 오만해지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그녀는 시어머니를 포함해 이 집안의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경계하고 질투한 대상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늘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남인 민준과 결혼한 맏며느리였고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반면 그녀는 착하지만 형보다 조금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둘째 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녀에게 잘해주려 노력해도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 배어있는 미묘한 질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이 더 유능하다는 것을 질투했고 제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밟고 올라서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라는 부적을 손에 쥐게 되자 그녀는 행동을 개시한 겁니다. 그녀는 교묘한 이간질과 거짓말로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속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침묵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의부증에 걸린 형님으로 몰아세울 그녀의 계략에 빠지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침묵은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더없이 악랄한 계획이었죠. 그 계획이 바로 저에게 불륜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에야 저는 그녀의 음모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남편 민준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제가 부정한 아내라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녀는 가부장적이고 다혈질이며 자존심이 강한 민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도 숲 전체를 태워버릴 남자라는 것을요. 그녀는 민준이 분노에 찾아와 이혼하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눈에 가시 갔던 저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바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자신의 불륜보다 더 크고 시끄러운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것. 온 가족이 저를 심판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누가 감히 그녀와 시아버지의 은밀한 행동에 신경 쓸 틈이 있었을까요? 제 불륜 스캔들은 그들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는 완벽한 연막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 저를 미행하고 애매한 사진들을 찍게 했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교묘하게 메시지를 편집해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한 형님의 비밀 때문에 괴로워하는 비련의 여동생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모두를 완벽하게 속인 너무나 정교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만약 제게 그 비디오 폭탄이 없었다면, 만약 제가 1년 전에 그 순하고 인내심 많던 서연이었다면 아마 그날 저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온갖 수모를 당하며 그 집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형님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인과응보란 때로 이토록 아이러니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시어머니가 기절하면서 끔찍했던 연극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경악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죠.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민준과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민수는 황급히 구급약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있던 유라도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오직 시아버지만이 꺼진 TV 옆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그 추악한 영상이 아직도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죄가 이렇게 적나라하고 치욕스럽게 폭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유라의 얼굴을 보고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아 자신의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실망, 그리고 말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죄인 사이의 추악한 이전 투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시아버지는 아마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였죠. 그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는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저것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게 날 유혹했다고. 저조차도 그의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있고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 그는 계속해서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저게 당신이 없을 때 내 외로움을 파고들었어. 일부러 야한 옷을 입고 와서 교태를 부리며 날 홀렸다고. 나도 평범한 남잔데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내겠소. 저게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다 저것 때문이라고.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불륜 상대이자 며느리인 유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한 남자, 여우에게 홀린 피해자로 만들어 아내와 자식들의 용서를 구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라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믿었던 정부에게 배신당하자 그녀의 본능적인 자기방어 기제가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유혹했다고요? 아버님, 사람이세요? 뭐야? 이 기집애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왜요? 대들면 안 되나요? 유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아버님이 저한테 사주신 그 비싼 선물들은 뭐죠? 저한테 속삭이셨던 그 달콤한 약속들은요? 어머님과는 더 이상 감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게 부유한 미래를 약속하고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 말을 믿고 눈 딱 감고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발뺌하시겠다?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시겠다? 그렇게 비겁하게 사실 거예요? 닥치지 못해 이 화상아. 제가 화상이라고요. 그럼 아버님은요? 며느리랑 바람 피우는 시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야 하죠? 위선자. 여러분, 저는 그들의 파렴치한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한쪽은 유혹당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강요당했다고 하죠.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가족들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준과 민수, 두 남자는 완전히 방관자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무력감이 가득했고 민수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했던 아버지와 사랑했던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며느리의 대화를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이어진 배신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분노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더 이상 막연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증오로 변했고 그 증오의 화살이 향한 곳은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아마도 나이든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의 외도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딸 같은 어린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이 여우 같은 것.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 그 순진한 얼굴로 내 남편을 꼬드겨. 시어머니는 남편의 변명을 완전히 믿어버린 겁니다. 모든 죄를 유라에게 떠넘기고 그녀를 가정을 파괴한 악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민준도 그런 어머니를 말리면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동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와 아들이 합심해서 유라 한 명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공범이자 똑같은 죄인인 시아버지는 불쌍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 연극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다들 잠시만 진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어 그들의 싸움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머리가 헝클어진 시어머니가 저를 증오의 찬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또 너냐?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이제 만족하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어머님은 동서가 아버님을 유혹했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불쌍한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저는 여전히 넋을 잃고 서 있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민수 씨예요. 민수 씨는 아내와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제 말은 혼돈 속에 터진 두 번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시아버지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서 아들 서준이 민수 씨 아들 아닐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친아들보다 더 유별나게 손주를 예뻐할 때부터요. 서준이가 클수록 아버님을 기묘하게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유라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닥쳐, 어디서 피 같은 소리를 해. 우리 서준이는 민수 씨 아들이야. 증거 있어? 증거요? 그럼요, 있죠.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몇 주 전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카락을 그리고 시아버지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후의 판결처럼 단호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김서준 군과 김진성 회장님의 유전자는 99.99%의 확률로 부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그 연세에 아들을 또 보셨네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씨.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었네요. 두 번째 폭탄, 최후의 파괴 폭탄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선적인 가족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지와 유라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서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늘 안아주던 손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더니 그대로 눈이 뒤집히며 두 번째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이 가족이라는 나무에 내리꽂힌 마지막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거실은 혼돈과 싸움 대신 그보다 더 무서운 침묵, 완전한 붕괴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번째로 정신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 민주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검사 결과서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끔찍한 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맹목적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던 자기 자신. 정작 자신의 가족이 이토록 추악한 거짓과 부도덕의 소굴이었다는 사실 앞에서요. 두 죄인 시아버지와 유라는 더 이상 연기를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몸을 웅크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영상은 그들의 죄를 폭로했지만 이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그들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변명과 책임 전가의 문을 닫아버리는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으니까요. 그들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인 무고한 아이까지 만들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극적으로 무너져 내린 사람은 바로 민수였습니다. 착하고 유순했던, 늘 현실에 안주하며 아버지와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시동생.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진실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바보가 되었고 아버지와 아내 모두에게 속아 사실상 아버지의 자식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으악. 그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짐승처럼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늘 선했던 그의 눈은 이제 분노와 고통의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유순했던 그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는 유라에게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민준이 제게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딱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이 거짓말쟁이. 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감싸 쥔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부도덕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사람이야. 그는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민준이 황급히 달려와 동생을 말렸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이러지 마. 거실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외침, 유라의 울음소리,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민수의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저는 아들 지우를 품에 꼭 안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이 난장판에 잠이 깬 아들이 겁에 질려 울먹이기 시작했죠. 저는 아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의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무고한 피해자 민수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어른들의 죄에 휘말린 두 아이, 지우와 서준이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한참 후 지쳤는지 민수가 아버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무것도 모른 채 아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기 침대에 머리를 기댄 채 앙상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 자식, 그리고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가족 전체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명문가라는 허울 좋은 가면은 벗겨지고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부도덕한 아버지, 맹목적인 어머니, 폭력적인 장남, 교활한 며느리, 그리고 산산조각 난차남. 저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저를 붙잡아 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죄악이 남긴 잿더미일 뿐이었죠. 그 혼돈과 파괴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피로감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단 1초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죠.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달래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싸움 소리를 아이가 듣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몰래 하는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 캐리어를 꺼내 저와 지우의 옷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짐을 쌌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따뜻함 대신 씁쓸한 아이러니만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원피스, 처음 인사드리러 올 때 신었던 구두,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제 아들의 것, 저만의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는 결혼 반지와 함께 제가 오래전에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짐 정리를 마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조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옮겨진 듯했고 유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퉁퉁 부은 눈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주는 소파양 끝에 앉아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죠.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캐리어를 끄는 것을 본 민준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가부장적인 권위 대신 당혹감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려고? 여기서 나가려고요. 저는 무심하고 낯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 서류는 책상 위에 뒀어요. 사인해주세요. 재산은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제 아들만 있으면 돼요. 제 말은 침묵을 깨는 또 하나의 칼날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한 뒤 남아서 조건을 걸고 재산을 다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오직 자유뿐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겠죠. 안 돼, 가면 안 돼.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날 때렸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당신 아들까지 의심했어요. 그리고 저 파렴치한 거짓말에 동조했죠. 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 스스로 산산조각 냈어요. 우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며 망설임 없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 저들의 무너진 얼굴을 본다면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 다리를 단단히 끌어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날 버리지 마.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가부장적이던 남자가 지금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붉은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몹쓸 남편이었고 못난 아빠였어. 내가 눈이 멀었어. 어리석었어. 당신을 믿지 못하고 상처를 줬어. 제발 날 용서해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게 해줘. 응? 여러분,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키며 무릎 꿇으라고 소리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서의 진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본 아들 지우도 겁을 먹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들의 순진한 목소리가 제 상처투성이 마음의 수천 개의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에는 제가 겪은 치욕과 고통이, 다른 한쪽에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보이는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애원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유라는 여전히 거실에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만은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우선 일어나요, 민준 씨.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천천히 얘기해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제 말에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났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안 가는 거지, 서연아. 날 용서해 주는 거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낼 뿐이었죠. 저는 모든 감정이 뒤엉킨 이 순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은 일단 갈게요. 저와 당신,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력하게 아내와 아들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 집에 아들을 데리고 가 며칠만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생각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협박이나 거짓된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눈을 감으면 제 뺨을 때리던 자신의 모습과 아버지와 동서의 추악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다고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가족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는 제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유약하게 굴지 않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죄는 모두 잊고 우리 셋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평범한 여자였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약해졌습니다. 그에게 한 번 기회를 줘볼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의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돌아가서 그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제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망설이는 듯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민준 씨 아내분 서연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유라의 친한 친구 지안이라고 해요. 유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네, 지금 제가 전화드리는 게 실례인 건 알지만 정말 형님께서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 불륜 사진들에 관한 일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을요. 그녀는 유라의 부탁을 받고 저를 모함하는 모든 연극을 함께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유라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저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메시지 내용을 조작하고 교묘하게 증거들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민준에게 그 사진들을 보낸 익명의 번호까지 모두 유라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형님.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 좀 도와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유라가 형님이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그냥 겁만 좀 주려는 거라고 했거든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요 며칠 뉴스에서 형님 댁 얘기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1000번 만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륜 소동은 남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동서 유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한 음모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유라의 악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5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조작된 사진 몇 장과 메시지 몇 줄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저를 죄인으로 몰고 모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저에 대한 믿음이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한 남자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자존심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걸까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장미꽃 다발을 들고 여전히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저는 꽃을 받지 않고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준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내가 변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다 내 잘못인 거 안다고. 잘못을 안다고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진들이 가짜였다는 건 알아요? 그 모든 게 당신 동생 유라가 날 해치려고 꾸민 짓이었다는 건 알아요? 민준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유라 친구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친 당신 동생이 그런 짓을 했죠.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라가 아니에요. 민준 씨, 문제는 당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조잡한 연극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죠? 왜 저한테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왜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저를 모욕하고 때리는 길을 택했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답했습니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선 단 한 번도 나를 온전히 믿은 적이 없었으니까. 당신은 항상 어머니 말씀에 동생들 말에 휘둘렸어요. 당신은 항상 우리 작은 가정보다 당신의 큰 가족을 우선시했죠. 당신은 효자일지는 몰라도 좋은 남편도 책임감 있는 아빠도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당신은 돌아가서
어머니의 효자 아들로 사세요.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게요. 서연아, 제발, 그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직접 산산조각 냈어요.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끝났어요.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의 뒷모습이 외롭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가정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믿음도 주관도 없는 남자에게 제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의 단호한 결정은 민준에 대한 거절일 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그 가족과 저를 잇고 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잘라내는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구해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든 점도 많았지만 더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자 가짜 평화를 유지해주던 접착제이자 모든 것을 감내하던 균형추가 사라지자 그 명문가라는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죄책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산산조각 나 폭발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고 잔인하게 행동한 사람은 바로 민수였습니다. 제가 안쓰럽게 여겼던 착하고 유순했던 시동생, 아버지와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끔찍한 진실은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순한 양에서 상처 입은 늑대로, 증오로 가득 찬 늑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유라의 모든 짐을 싸서 쓰레기 더미처럼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명품 옷, 비싼 가방, 고급 화장품, 그녀가 몸을 팔고 거짓말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 거짓말쟁이야. 유라가 울며 매달리자 그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아들은 네가 낳은 그놈 애비한테나 데려가. 더 이상 시아버지의 비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유라는, 더 이상 피해자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유라는 모두의 경멸 속에서 무참히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갓난아기만을 품에 안은 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비참한 나날의 연속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내쫓은 후 그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부자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격렬한 언쟁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수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말리려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서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부자간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 당신처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아버지를 둔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 역시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겨 자신이 나고 자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 전체를 버렸습니다. 그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떠남은 이미 피 흘리고 있는 이 가족의 심장에 꽂힌 비수와도 같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려하고 넓었던 그 저택에는 이제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죄책감과 굴욕감에 빠진 죄 많은 아버지, 남편의 배신과 아들의 떠남으로 상심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장남. 민준. 그는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노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와 대화하고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붕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일도 경력도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술 기운으로 잔인한 현실을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잊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후회했고 괴로워하며 제게 계속 전화를 걸어 울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 일가,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 명문가는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부의 요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내부의 죄와 거짓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 각자는 자신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고통과 후회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출구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저와 민수가 떠난 후 김 회장 일가의 폭풍은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다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인간의 마음, 특히 극한의 상처를 입은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주간의 슬픔과 절망 끝에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에게 바쳤던 사랑과 존경은 이제 극한의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치욕스럽게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게도 평생을 함께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그녀를 불쌍한 피해자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며 고통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짓밟은 그 남자에게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로요. 그리고 그렇게 그 집안의 잿더미 위에서 새롭고 잔혹한 법정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혼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시아버지를 향한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은 비록 그 혼자 일군 것이라 해도 모두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는 그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정 싸움은 치열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부의 정이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위해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치부를 폭로하며 싸우기 위해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시아버지와 유라의 불륜 사실 전체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배신당한 아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법원과 여론의 동정을 얻어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시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불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는 시어머니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쇼핑과 사치에만 빠져 살며 남편과 자식에게는 무관심했다고 말이죠. 자신이 이룬 재산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이며 아내의 기여는 전혀 없었다고 증명하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법정을 서로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명문가로 불렸던 집안의 은밀한 이야기들,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들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막장 드라마처럼 소비되었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며느리의 불륜, 본처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요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유라의 얼굴이 온갖 타블로이드 신문에 도배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명예와 신뢰는 이제 자신의 아내 손에 의해 한 줌의 재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사업 역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사들은 스캔들을 우려해 계약을 파기했고 주주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발전 가도를 달리다 이제는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들 민주는 부모님의 이전 투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말리려 했고 화해시키려 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증오를 막을 수도 아버지의 몰락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했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쟁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겼습니다. 그녀는 이혼 승인과 함께 재산의 절반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얻었고 물질적인 정의를 얻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의 존경을 잃고 그리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저택에서 막대한 재산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 삶은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자식, 명예,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의 회사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늦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김 회장 일가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저 때문도 다른 외부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죄와 거짓 그리고 증오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김 회장 일가의 재산 다툼은 1년 내내 이 도시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온 시민이 지켜보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죠. 매 재판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되었고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라 불리던 집안의 추악한 비밀과 서로를 향한 비난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모든 인물들은 각자 자신이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대가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가장이었던 시아버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법정 싸움에서 패배했고 평생 일군 재산의 절반을 배신했던 여자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명예였죠. 며느리와의 불륜 스캔들은 그를 존경받는 기업가에서 재계의 수치이자 파렴치한 죄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랜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이미 위태롭던 그의 회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씁쓸하게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의 죄스러운 욕망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는 저택과 고급 차를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회장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작은 월세방에서 늦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두 아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세상의 경멸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녀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큰 돈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다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의 존경을 잃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재판 후 그녀는 다른 저택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부와 사치 속에서 살았지만 그 삶은 무서울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민주는 비록 어머니를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붕괴와 자기 자신의 추락이 남긴 충격은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차가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얻은 막대한 부는 결코 가정을 되살릴 수도, 한 여자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 남편, 민준, 그는 아마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도 전 재산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믿음과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몰락, 명문가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자신감도 없으며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불륜남의 아들, 폭력 남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변찮은 월급을 받으며 임시직을 전전했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저를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저의 당당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더욱 위축되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밝은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 이 모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여우 같은 동서. 그녀는 아마 가장 비참하고 합당한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민수에게 빈손으로 쫓겨난 후 그녀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한 시아버지가 그녀를 돌봐줄 여력이나 마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두 남자에게 모두 버림받은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갓난아기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에서도 그녀의 추악한 스캔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수치심에 딸을 외면했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하며 경멸했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는 이제 집안의 수치이자 공동체에서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돈도 미모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녀는 닥치는 대로 꾸준히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시골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고된 삶과 풍파에 시달린 그녀의 미모는 금세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얻으려 했던 부유한 미래는 결국 깨진 꿈 조각으로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배신자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각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거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더디게 올 수는 있어도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공평하고 엄격하게 작동했습니다. 한때 명예와 부의 정점에 섰던 김 회장 일가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도덕과 인간성의 붕괴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만을 남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제 삶은 서서히 제 궤도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 지우를 양육할 권리뿐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준은 저와 다툴 어떠한 명분도 없었죠. 저와 아들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마련한 작고 예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식구의 삶은 예전 저택에서의 삶처럼 화려하거나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고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강하고 독립적인 어머니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더 이상 김 회장 일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들은 이제 과거의 희미한 기억 속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거의 1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유순하고 착하기만 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마르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훨씬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그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 가족의 일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랜만이에요, 전 형수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도련님. 잘 지냈어요? 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근처에서 놀고 있는 지후를 보며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후, 정말 많이 컸네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형수님. 마침내 민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피하지 않고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형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미련을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형수님께 꼭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과요? 도련님이 저한테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 유약함 때문에 형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도련님.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도련님도 피해자잖아요. 아니에요. 그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어요. 너무 맹목적이었고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며 눈빛에 감사의 빛을 담았습니다. 형수님께 감사드려요. 비록 잔인했지만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요. 모든 것을 뒤엎을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평생을 그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는 집을 나온 후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고요. 그 충격이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해 살던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여자와는 이혼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도 이제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 여자 부모님이 두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갔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회사도 부도났고요. 가끔 찾아뵙긴 하지만 생활비 조금 드리는 게 전부예요. 저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형도 집 나와서 혼자 살아요. 아주 힘들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형도 후회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형수와 시동생이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친구처럼 앉아 각자의 아픔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은 제게 예상치 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주었죠. 그리고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좋은 것들, 소중한 깨달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수가 제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꼭 행복하게 사세요. 형수님과 지우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거짓 없는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요약하지 않은 폭풍우를 겪고 진정으로 성장한 한 남자의 단단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우리 둘 다 각자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민수와의 우연한 만남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먼지들을 씻어내주는 소나기와도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과거라는 챕터를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없이 온전히 닫을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 일가 각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저 역시 이제 온전히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식으로 이혼한 지 몇 달 후, 저는 월세 아파트를 떠나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좋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저택처럼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땀과 노력으로 이룬 공간, 저와 아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집을 꾸미고 아들의 새 학교를 알아보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 남은 돈도 거의 없었죠. 싱글맘으로서의 압박감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안의 모든 약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역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학벌과 경력이 있었음에도 전시대계 스캔들은 비록 제가 승자였지만 어느 정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몇몇 회사는 면접 후에 정중히 저를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불필요한 구설수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능력을 봐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 기술회사의 인사팀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젊고 활기차며 도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대표님은 아주 젊었지만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오직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고 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은 제가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하고 헌신적이며 프로페셔널한 싱글맘 팀장으로만 저를 알 뿐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침에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들을 데리고와 함께 숙제를 하고 놀아주고 따뜻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아파트는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큰 집이나 막대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부엌 한 구석에 갇혀 지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부터 아들의 교육 방식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게 새 원피스를 사줄 수 있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제 자신을 되찾은 겁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 저는 민준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죠. 나쁘지 않은 출발점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유약함과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한 남자가 안쓰러웠습니다. 이혼 후 그가 아주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붕괴, 아내와 아들의 떠남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성숙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곁에는 아들이 있고 언제나 저를 도와줄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과거의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강인함과 용기가 제게 있었습니다. 클로징 음악 및 채널 아우트로. 여러분,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아주 강인했던 저의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저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앉아 잠든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 지옥 같은 문을 나섰을 때의 공허함도 승리했을 때의 통쾌함도 아닙니다.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고요합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난파선이 남긴 파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로는 맑게 갠 하늘과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삶을 5년 동안이나 견뎠을까? 왜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두 글자와 가정의 평화라는 네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왔을 겁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들 하죠. 여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제 인내가 미덕이고 제 희생이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인내와 나약함을 끔찍하게 혼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내란 사소한 실수나 중요하지 않은 의견 차이를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가 악과 부당함,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함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더 큰 불행만을 가져올 뿐이죠. 유일한 평화는 아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에게만 주어질 겁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인내라는 댐은 5년간의 눈물과 치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모욕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 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댐이 무너졌을 때 그 힘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결코 인내의 댐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존심의 한계선, 레드라인을 만드십시오. 그 누구라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밀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방임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이른바 효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믿었고 존중이 없는 가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크고 깊은 교훈은 인내나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의 힘과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시아버지와 동서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택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깨질까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서, 너무나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침묵이 제 인생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 침묵은 악이 계속해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유라에게 저를 해치려는 잔인한 연극을 꾸밀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저는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졌고, 제가 숨겨왔던 증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듯이 진실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모든 어두운 음모를 파괴하며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통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삶에서 부당함이나 거짓을 목격하거나 겪고 있다면 제발 침묵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그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십시오. 당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의의 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진실이 빛을 볼 때만이 악은 물러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정말로 평온합니다. 예전 저택에 살 때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자유와 자존감,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유합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마침내 저만의 아침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유령이 없는 오직 평화와 사랑,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한 아침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치욕으로 시작해서 재탄생으로 끝난 이야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할 권리, 일어서서 당신의 행복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 더 가치 있는 삶의 교훈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